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용품론 벌써 사실은 이제 우리가 2학기가 시작된 지는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생활용품론은 월요일 강의라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강의, 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2주차 강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우리 화장품하고는 비교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약 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인데요. 그래서 오늘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쪽에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또는 화장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화장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용 위생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티슈들 그리고 마스크팩에 쓰는 이제 팩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다 이제 종이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이의 제조 및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렇게 종이의 정의를 포함해서 종이의 역사 그리고 종이 원료의 변천이라든가 종이의 또 성질 그리고 특성 그리고 종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용도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종이 제조의 원리에 대한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란 무엇인지 종이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선 그런 의미에서 종이의 정의와 관련된 종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여 만든 얇은 물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으로는 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인쇄를 하는 데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인쇄를 하는데 쓰는 그런 이제 물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복사지 복사만 하지는 않죠. 저기다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색종이 또는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신문을 인쇄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이는 언제부터 자고한 그러면 썼을까? 종이의 목적이 종이가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주로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인쇄를 하는 그런 데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러한 용도로 무엇을 썼을까요?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저 두 개가 뭐냐면은 굉장히 좀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저게 이제 울산 광역시에 있는 울주군이라고 하는 태화강변에 있는 건데요. 거기 이제 반구대라고 하는 데 있는 암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략 신석기 청동기 시대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 시대에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반도에 같이 살았었던 고대인들이 저기다가 이제 바위에다가 뭐를 새겨 놓은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저기 호랑이일지 표범일지 그러한 이제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돌이라든가
또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 뭔가를 이제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품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원시 시대는 흙바닥이라든가 돌 혹은 동물 뼈 또는 점토판, 나무판, 동물의 가죽 이런 데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렇죠? 라스코의 동굴 벽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더라도 뭐 이제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동굴 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쓰고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흙이라든가 이런 데 써놨던 게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없어요. 비바람에 금방 풍화가 되거나 바로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지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점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덜어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문명 시대는 특히 이제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든가 글을 이렇게 이제 어디다가 남겨놨냐면은 죽간이라고 하는 것. 죽간은 뭐냐면은 대나무, 대나무에다 뭘 새겨놓은 거예요. 또는 목간, 일반 나무죠. 그래서 죽간이라든가 저렇게 대나무 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써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에다가 쓴 걸 갖다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파피루스인데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데다가 이제 뭘 이렇게 그리거나 쓰거나 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양피지, 이쪽 게 이제 양피지인데요. 양의 가죽이죠. 양이나 어린 동물의 가죽 같은 데다 이제 뭘 써서 남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면은 우리 중국 문명에서 죽간, 목간에 썼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자라든가 이런 데는 갑골문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즉, 갑이란 것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양이 뭐냐면, 거북이의 등껍질. 이걸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등껍질에다 저렇게 문자를 갖다 새겨놓고 또 그랬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갑골문자.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든가 아니면 골, 동물의 뼈라든가 또 물고기의 뼈 이런 데다가 이제 그림이나 글자 모양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남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봤었던 저 방구대 암각화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한번 제가 확대를 해서 크게 이렇게 반구대 울주 대공리에 있는 반구대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 요거는 그 이제 그림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를 이제 색깔로 살짝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의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그쵸?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서 있는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현되는 건 이건 이제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 여러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큰 물고기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저게 고래입니다. 고래.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근세에 들어와서까지도 울산의 방어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고래 사냥을 하고 그랬었던 이제 항구로 유명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울주 대공리의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들이 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래가 많이 살았었던 연안에 그랬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기 동물들이, 그렇죠? 동물들이 뭐 사슴같이 생긴 거, 호랑이같이 생긴 거, 멧돼지같이 생긴 거, 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이렇게 바위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기들의 어떤 뭐 의사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제 남겨놓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남겨놨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파피루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파피루스 요 가운데 있는 저 이집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썼었던 이런 이제
재료인데요. 파피루스는 사초. 사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왕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풀, 예. 그 식물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 돛자리, 대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돛자리 또는 이제 화문석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저 왼쪽 맨 밑에 저 풀처럼 저렇게 생겼는데 저거를 갖다가 잘라서, 예,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로로 말려 이제 펴면은 얇게 펴집니다. 그 얇게 펴진 것들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몇 장 겹쳐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 이렇게 넓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 말려놓은 형태니까 그대로 말려놓은 형태니까 부스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촉과의 단연초로 특히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이집트 나일강 유역 이런데 이제 습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자생하는 식물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랑 이제 가장 비슷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왕골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이제 그 수생 식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돛자리라든가 화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만드는데 이 나일강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얇게 펴서 눌러서 그래서 종이 대용으로 이제 썼다고 하는 거죠. 얼만큼 썼냐면 BC 2500년경부터 한 3000년 정도. 그러니까는 AD 한 500년 뭐 이때까지도 이제 쓰인 거예요. 이게 파피루스가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양피지예요. 양피지는 양의 피 껍데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죽이라는 얘기죠.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 종이와 같은 그런 이제 재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 양, 새끼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재료로서 고급 제품은 벨럼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BC 190년경부터 종이가 발명돼서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이런 양피지를 많이 썼어요. 저 위에 사실은 저 보시는 것이 저게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예요. 양피지도 우리 가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서 쓰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고 좀 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 늘려서, 예, 늘려서 그래서 이제 말려서, 예, 그래서 이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종이의 대용품으로 이제 써왔던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종이는 언제 발명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제 배웠겠죠.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됐어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채륜, 중국 사람 채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의 전한시대 전한시대에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105년경 105년경에 종이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진상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05년 그보다 조금 전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종이는 대부분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실증적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종이와 또는 그 유사한 그런 형태의 것 요것이 발굴이 됐어요. 차례로 발굴이 되고 또 검증이 돼서 어떤 오래된 그런 이제 유적 같은 경우, 유물 같은 경우는 BC 한 14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제품,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저기 왼쪽 밑에도 보시는 저 자료가 이제 박마탄지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중국의 감숙성에서 이렇게 유물로 출토가 된 그런 것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로 만들어진 지도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죠. 예. 저렇게 저런 것들이 벌써 유물로 출토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이제
BC 140년 이전의 걸로 이제 출토가 됐으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체련이 만들었다기보다 맨 밑에 단락에 표현한 것처럼 종이는 기원전 2세기경 그때 식물성 섬유를 물에 풀어서 발 알죠 우리?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쳐놓는 문에 쳐놓는 그럼 발로 이렇게 이제 떠서 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떠내는 원리를 알게 되고 105년 경우에는 이 경우에 즈음에 바로 중국 사람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개량을 해서 완성시키고 그리고 보급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종이의 이제 발명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종이가 발명되고서는 이게 조금 전에 유럽이라든가 이집트 이런 데는 뭐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 이런 게 쓰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외에 이제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이 되고 쓰여지고 이게 이제 넘어가는데 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제 종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존재가 이제 문물도 계승을 시켜주고 이제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한 600년 이상이 흐른 뒤에야 유럽으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유럽으로 전해진 이 계기에는 바로 우리의 선조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의미로라기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751년에서 757년경 당나라 장군을 갖다 이끌던 고구려 출신의 장군 중에 고선지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어요. 선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군사를 이끌던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결국은 신라하고 손잡고서 그리고서 이제 삼국을 갖다가 통일하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당나라는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원래 고구려가 있던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겠지만 누가 차지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왕조가 일어나죠? 발해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발해 유민들도 결국은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발해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무렵에 이제 고구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에 많이 망명도 가요. 그러면서 당나라 군사를 이끄는 당나라 장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나라는 저 서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또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넓히면서 그때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슬람군과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고구려 출신 장군인 고선지라고 하는 분이 저게 포로가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서. 요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때 고구려에서 쓰였었던 제지 기술을 갖다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르칸트의 제지 기술은 이제 거의 뭐 수십 년이 흐른 뒤에 793년에 바그다드,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리고 960년경에는 꽤 시간이 흘렀죠.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1100년경에는 모로코, 그리고 1151년에는 스페인, 그리고 인도까지 확산되는 데는 1420년부터 1470년 경까지 이러한 제지 기술들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런 데서는 이제
저러한 이제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물이죠.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문물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갖다 만드는, 공장. 요즘 얘기하면 재직 공장이죠. 재직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50년에는 네덜란드식 재직이, 진짜 이제 종이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재지기가 출현이 되면서, 종이가 질이 좋은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1770년에는 영국의 제이 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종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종이를 만드는 재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고 드디어 고급 도화지, 도화지 중에서 여러분들 와트만지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와트만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켄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 이제 미술용으로 약간 도톰한 그런 이제 종이를 갖다 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켄트지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스케치북. 그림 일기 쓰고 그랬었던 스케치북을 갖다 켄트지라고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아르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이게 다 어떤 가문을 갖다 표현을 하는데 이 가문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종이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르시지,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수한 제지업체가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판화지라든가 수채화, 드로잉 이러한 이제 원산지로도 사실은 유명해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종이의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제지 기술이 또 전파가 된 건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기록으로 볼 때 한 3, 4세기경에 전래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이제 어떤 이제 문서에는 백제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384년에 백제 이제 불교를 갖다 전하는데 이 마라난타가 제주 기술을 갖다 이제 이미 습득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특히 중국의 송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신라에서 백무지, 하얀 아무런 무늬도 없는 백무지 또 그리고 우지, 확청지 같은 종이들이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353년경에 중국 동진의 서예가 왕휘지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종이 잠견지는 뭐냐면은 누에 잠이에요. 누에가 비단견이에요. 자, 누에가 만들어낸 비단. 여기에다가 난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제 글을 갖다 쫙 썼겠죠. 근데 이야기만 남겨져 있고 지금은 기록이라든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4세기 무렵에는 고구려 고분 안악 3호분은 서쪽 특실벽화에서 신하가 종이로 된 문서를 들고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10년경에는 고구려 스님 중에 담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죠. 그리고 호류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찰을 갖다 세우게 되는데 고려 스님 담징은 일본에 처음 제주시술을 갖다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지 원료 같은 경우는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나무 껍질이라든가 헌망, 헌삼배, 넝마 같은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고 언제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지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런 이제 뭐 헌어망이라든가 삼배라든가 넝마 같은 거 이런 거를 썼다기보다는 이제 볏짚. 그다음에 이제 단피는 뭐냐면 박달나무 껍데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샌달 우드 뭐 이런 정도. 그런 껍질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 상피는 저 한자가 잘못 쓰여져 있네. 뭐냐면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 껍질. 그리고 마섬유. 삼이라든가 모시 이런 것들도 원료로 사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섬유나 당나무 껍질, 상피를 갖다가 주로
이 종이를 만드는데 많이 썼는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마섬유를 사용하다가 당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 껍질 이런 것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종이의 원료는 그럼 뭐냐? 종이의 원료는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기물 또는 무기물, 즉 초본류, 1년생 또는 다년생의 그리고 초본류하고 그 다음에 목본류, 침엽수나 화렵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식물성 섬유라든가 동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 그리고 합성 섬유, 이런 것 등 다양한 원료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밝혀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종이는 식물 섬유나 기타 섬유를 서로 합해서 교착시켜서 만들고, 구성 단위인 셀룰로스 섬유 집합체인 펄프는 폐지를 원료로 해서 다시 재생하기도 합니다. 펄프의 주성분은 이렇게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셀룰로스, 이것을 셀로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요 하나의 단위는 이것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선상 사슬이고, 셀로바이어스는 글루코스가 1, 4, 베타 결합을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 이제 글루코스는 2, 3, 6번 탄소에 물과 친화성이 높은 자유수산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수소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셀로바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의 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펄프의 분류 체계는 원료가 목재냐 비목재냐, 제조 방법이 기계적인 방법을 썼느냐 화학적인 방법을 썼느냐, 아니면 그 중간쯤 반화학적인 방법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어떠한 종이를 만드느냐, 표백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표백만 시킬 것이냐, 미표백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제지용 펄프를 쓸 것이냐, 아니면 용해용 펄프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오는 제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종이의 특성으로는 물리적, 기계적, 과학적 특성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종이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평량. 종이는 어떻게 이제 크기를 갖다가 판단하냐면, 크기를 가로, 세로 재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는 1제곱미터, 가로 1제곱 1m, 세로 1m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얼마나 나가느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량을 종이의 두께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종이의 중량을 나타내고요. 평량이라고 하는 것은 150 네오와트지는 가로가 11,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150g의 네오와트지. 요걸 갖다가 이제 보통 150 네오와트지라고 합니다. 자, 두께는, 종이 한 장의 두께는 두께 측정기에서 0.05kg per 제곱센티미터 압력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단위는 1000분의 1mm로 표시하고요. 종이 규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출판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두께예요. 두께가 얼마큼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지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갖다 자꾸 붙여서 쓴 거예요. 펄프 섬유들이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종이의 최종 사용 용도를 결정해주는 구조적 불균일성, 그리고 상관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종이의 투기도, 불명도, 후가공, 인쇄품질 균일성,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이는 펄프의 배경, 형태에 따라서 종목과 이제 비종목, 종목, 즉 종목과 비종목이 아니라 종목, 세로죠, 세로. 그 다음에 이제 횡목, 가로죠.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종이 제조 시의 섬유는 초직의 진행 방향으로 배열이 되고요. 그리고 결을 형성하면서 기계 방향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수직인 방향에서 가능하면 취급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종이의 이제 평활도는 종이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예, 종이도 표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한 인쇄망점을 종이에 선명하게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거침도와는 이제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종이 제조 과정 중에서 이 와이어상에서 지필 탈수 시 발생하는 이제 표면, 즉, 얇은 아까는 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얇은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물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이제, 표면의 와이어가 얼마나 곱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쭉 빠지면서 종이가 만질만질하느냐, 거실거실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투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표면에서, 이면으로 공기가 투과하는 정도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투과도가 결국은, 바로 이제 종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거꾸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특징으로는 인장 강도. 잡아다녔을 때 얼마만큼 버티는지. 그 다음에 인열 강도. 내리쳤을 때 얼마만큼 빨리 찢어지는지. 내절도. 이거는 이제 종이를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는 책 같은 경우, 그렇죠? 넘겼다가 다시 덮었다, 넘겼다, 덮었다, 이러죠. 내절도는 종이를 반복해서 폈다, 접었을 때 일어나는 지층 전체의 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의미한다. 시험편을 일정 조건에서 양쪽으로 180도 접는 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교과서 표지용지처럼 폈다 접었다 하는 횟수가 많은 종이의 경우에는 내절도, 이렇게 끊어지는 정도, 이것을 갖다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이의 표면 강도는 종이에 코팅을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내부 결합 강도는 종이를 갖다가 두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꺼낼 경우에는 이제 절단 강도하고 비슷하다고요. 종이 방향은 이제 평면 방향과 수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됐으면 수직으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찢어집니다. 예. 내부 결합 강도는 이제 Z축의 강도라고도 하고요. 내부 결합 강도가 좋지 않으면 옵셋 인쇄시에 블러스터링 문제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의 기계적인 특징으로 이제 강짓도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종이의 휨에 대한 이제 저항력이 빳빳함, 어느 정도 빳빳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예. 광학적 특성으로는 백색도, 불투명도, 광택 이런 것들이 종이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기타 이제 종이의 물리적 성질로는 바로 종이를 눌러서 찢어질 때, 눌러서 얼마만큼 힘을 넣었을 때 찢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종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찢어질 때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장 강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축률은 종이를 잡아당겨서 찢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찢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이제 표현한 것을 그램,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표면의 섬유질이 벗겨지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종이를 접거나 꼽을 때 종이가 이제 저장하는 세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섬유 길이에 밀착되는 정도를 말하면서 밀도가 높을수록 기계적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종이의 잉크나 물에 대한 침투 저항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종이의 특징.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